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호주에서의 화려한 공연. 2. 한국 조종사의 수준. 3. 카이의 다음 목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PL의 초도군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동력을 선보이며 수출 지원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이글스의 T-50 후방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T-50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해주라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2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2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 부관과 함께 FA-50의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 입문기인 타-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습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올해 FA-50PL 초도군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 폴란드 영공을 수호할 주축일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기틀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기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 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이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의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카이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 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2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으나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배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 시스템스의 배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배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배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7I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와이자 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이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의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배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2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 비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 비행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러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러를 목에 두르고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의 주제였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아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V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 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격도 없이 제값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성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하고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북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개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의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 천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수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FJ 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북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